프랑스의 명문 파리 대학의 한 강의실에 전 세계 학생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바로 프랑스보다 못한 한국이라고 생각하던 프랑스인들이 180도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한국으로 유학을 단 1년만 다녀온 유학생 한 명의 발언에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냐며 경악하고 말았다고 하죠. 사실 이렇게 놀라운 사건을 한두 개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온 피에르입니다. 국제경영학을 전공하고 있으며 서울에서의 1년을 정말 기대하고 있어요. 서툴지만 정성 들인 한국어 발음에 교실 분위기가 한순간 바뀌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몇 초간 흐르더니 갑자기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죠. 자리에 앉으며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지수가 친근하게 웃어주는 모습에 안도감이 들었어요. 점심시간, 지수와 그의 친구들이 모인 테이블에 초대받았답니다. 에밀리와 마리안느라는 다른 외국인 교환학생들도 있었어요. 모두가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대화를 나눴죠. 지수가 김치, 된장찌개, 불고기 등 한국 음식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고 저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들었어요. 처음 맛보는 김치는 강렬했습니다. 맵고 발효된 맛이 입안을 가득 채웠죠. 순간적으로 얼굴이 찌푸려졌고 지수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어요. 곧바로 실수를 깨달았답니다. 미안해요. 처음 맛보는 느낌이라. 하지만 계속 먹다 보니 정말 독특하고 맛있네요. 진심을 담아 말했더니 지수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한국인들에게 김치가 얼마나 중요한 음식인지 그때 처음 알았죠.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문화적 자부심이 담긴 음식이라는 것을요. 그날부터 한국 문화의 깊이에 대해 더 공부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오리엔테이션 후 지수가 캠퍼스 투어를 제안했습니다. 서울대의 넓은 캠퍼스를 걸으며 정교한 건축물과 현대적 시설에 감탄했죠. 우리 파리대학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어요. 특히 도서관의 첨단 시설과 24시간 개방 시스템에 놀랐답니다. 첫날부터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단순한 교환학생이 아니라 프랑스를 대표하는 존재가 됨을 느꼈죠. 이전에 가졌던 한국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이제 실제 경험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기숙사로 돌아가며 결심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해 진정으로 이해하고 열린 마음으로 배우겠다고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한국어 공부와 문화 이해를 위한 자료들을 정리하며 새로운 도전의 설렘을 느꼈답니다. 첫날의 햇살이 서서히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며 서울에서의 1년이 가져다 줄 변화를 상상했어요. 이 여정이 저를 얼마나 성장시킬지 기대가 됐습니다. 국제경영 수업이 시작된 지 2주가 지났어요. 한국 학생들의 학구열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답니다. 도서관은 밤늦게까지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고 팀 프로젝트를 위한 모임은 항상 철저한 준비와 함께 진행됐죠. 프랑스에서의 여유로운 학업 분위기와는 확연히 달랐어요. 오늘은 국제마케팅 수업의 팀 프로젝트 발표일이었습니다. 지수, 올리버, 에밀리, 그리고 저로 구성된 우리 팀은 한국 화장품 브랜드의 글로벌 전략을 분석하기로 했죠. 지수가 준비한 자료는 놀라울 정도로 상세했어요. 밤을 새워 준비했다는 그의 헌신에 감동했답니다. 한국 화장품이 세계 시장에서 성공한 이유는 품질과 혁신성뿐만 아니라 한류 콘텐츠와의 시너지 효과 때문이에요. 지수의 설명을 들으며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어떻게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게 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K-팝, K-드라마, 그리고 이제는 K-뷰티까지. 이전에는 단순히 트렌드로만 생각했었는데 그 뒤에 있는 전략적 접근과 문화적 깊이를 이해하게 됐어요. 발표가 끝난 후 교수님은 우리 팀에 높은 점수를 주셨습니다. 기쁨에 들떠 캠퍼스 카페로 향했죠. 지수가 추천한 한국식 카페라떼를 처음 마셔봤어요. 달콤하면서도 부드러운 맛이 인상적이었답니다. 한국 카페 문화가 이렇게 발달한 줄 몰랐어요. 파리의 카페와는 완전히 다르네요. 지수는 웃으며 한국의 카페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공부하는 공간, 사교의 장소, 그리고 문화 공간으로서의 복합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펴고 몇 시간씩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은 이유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지수가 홍대 거리로 저희를 초대했어요. 젊음의 에너지가 넘치는 그곳은 파리의 몽마르트르와도 다른 독특한 매력이 있었죠. 거리 공연자들, 독특한 패션, 다양한 음식점들, 모든 것이 신선했답니다. 한 작은 식당에서 처음으로 부대찌개를 맛보았어요. 한국전쟁 시절 미군 부대에서 나온 재료들로 만들어진 음식이라는 역사적 배경에 놀랐습니다. 매콤하고 풍부한 맛은 제 입맛에 완벽하게 맞았죠. 이런 퓨전 음식이 한국 음식 문화의 적응력과 창의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제가 말했어요. 지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맞아요.
한국 음식은 역사적 상황에 맞춰 끊임없이 진화해왔어요. 그게 우리 문화의 강점이죠. 그날 밤 지수와 친구들이 저를 노래방으로 데려갔어요. 처음에는 머뭇거렸지만 곧 한국의 노래방 문화에 푹 빠졌답니다. 케이팝 노래를 함께 부르며 춤추는 동안 문화적 차이는 사라지고 순수한 즐거움만 남았죠.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 깨달았어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다양하고 역동적인 나라였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현대적인 모습 뒤에는 깊은 전통과 역사가 자리하고 있었죠. 이런 복합적인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진정으로 알아가는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한국 생활 2개월 차, 저는 점점 더 한국의 일상에 적응해가고 있었어요. 아침마다 기숙사 근처 작은 분식점에서 김밥을 사 먹는 것이 습관이 되었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던 맛이 이제는 위로가 되는 아침 식사가 되었죠. 주인 아주머니는 제 서툰 한국어를 인내심 있게 들어주시며 자주 서비스로 떡볶이 한 조각을 더 주셨어요. 오늘은 시험 있지? 힘내라. 아주머니의 응원에 하루가 밝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이런 작은 인간적 교류가 저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왔죠. 수업 후에는 지수와 한국어 스터디를 하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한글의 구조와 발음 규칙이 너무 어려웠지만 지수의 인내심 있는 가르침 덕분에 조금씩 진전이 있었답니다. 특히 한글이 세종대왕에 의해 창제된 역사적 배경을 알게 되면서 더욱 매력을 느꼈어요. 한글은 단순히 알파벳이 아니라 과학적 원리에 기반한 문자 체계예요. 지수가 설명했습니다.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천지인 철학을 반영했죠. 문자에 담긴 깊은 철학적 의미와 실용성에 감탄했어요. 프랑스어의 복잡한 문법과 비교하며 언어가 어떻게 문화를 반영하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답니다. 주말에는 지수의 제안으로 한국 전통시장을 방문했어요. 광장시장의 활기찬 분위기와 다양한 냄새, 소리가 저를 압도했죠. 노점 상인들의 열정적인 호객과 흥정하는 모습은 마치 살아있는 극장 공연 같았습니다. 이거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한 할머니가 직접 만든 호떡을 건네셨어요. 따끈한 호떡 속 달콤한 설탕과 견과류 맛에 감탄했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신기했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시장을 누볐어요. 그날 저녁 지순의 가족이 저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한국 가정을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라 긴장됐지만 지수의 부모님은 매우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셨죠. 정성껏 준비된 한식 상차림에 감동했어요. 불고기, 갈비찜, 각종 나물과 김치까지 테이블 위에 가득한 음식들이 한국의 정문화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 중에 지수 아버님께서 한국의 가족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 문화에서 가족은 단순한 혈연 관계가 아니라 정서적, 사회적 지원 체계예요. 그래서 식사 자리가 중요하죠. 대화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가족의 역할과 세대 간의 관계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답니다. 형식적인 예의를 중시하는 동시에 깊은 정을 나누는 방식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녁 식사 후 지수 할머니께서 전통 한복을 입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색색의 비단으로 만들어진 한복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죠. 한복을 입고 거울을 보니 마치 다른 시대로 여행한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한복은 선과 여백의 미학을 담고 있어요.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움직일 때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선이 바로 한국적 아름다움이죠. 그날 밤 지순의 집에서의 경험은 책에서는 결코 배울 수 없는 한국 문화의 정수를 느끼게 해주었어요.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문화 이해란 지식만이 아니라 직접적인 경험과 감정의 교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요. 한국에서의 매일매일이 제게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주고 있었답니다. 3개월이 지나자 한국어 실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어요. 간단한 대화는 물론 한국 드라마도 자막 없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지수는 제 발전을 자랑스러워하며 더 난이도 있는 표현들을 가르쳐 주었고 저는 그의 프랑스어 공부를 도와주며 언어 교환의 즐거움을 느꼈죠. 학교에서 한국 현대사 수업을 듣기 시작했어요. 한국전쟁 이후 급속한 경제 발전의 역사는 정말 놀라웠답니다. 불과 60년 만에 농업 국가에서 세계적인 기술 강국으로 변모한 과정을 배우며 한국인들의 끈기와 열정에 감명받았죠. 우리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이 발전 과정에는 많은 희생과 노력이 있었어요. 교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지금의 한국을 이해하려면 이 역사적 맥락을 알아야 해요. 수업 후 지수와 함께 서울의 경복궁을 방문했어요. 현대적인 고층 빌딩 사이에 자리한 웅장한 궁궐의 모습은 강렬한 대비를 이루었답니다. 전통 의상을 입은 수문장 교대식을 보며 한국의 전통이 현대 속에서도 살아 숨쉬고 있음을 느꼈죠.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면서도 전통을 지켜왔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지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건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어요. 빠른 변화 속에서도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않으려는 노력이 있었죠. 그의 말에 깊은 공감이 됐어요. 모든 나라와 문화는 전통과 현대화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을 겪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답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였죠. 다음 주말 지수와 친구들이 남산 타워로 저를 데려갔어요.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며 이 도시의 규모와 에너지에 다시 한번 압도되었답니다. 어둠이 내리자 불빛으로 가득한 도시의 모습은 마치 살아 숨쉬는 유기체 같았죠. 이것이 진정한 빨리빨리 문화의 결과예요. 마리안느가 농담처럼 말했어요. 한국인의 빠른 생활 리듬과 효율성을 가리키는 말이었죠. 타워에서 내려와 근처 전통 찻집에 들렀습니다. 한옥을 개조한 이 공간에서 우리는 전통 차와 다과를 즐겼어요. 다도 선생님께서 차를 우리는 과정을 설명해 주셨답니다. 차를 우리는 것은 단순한 음료 준비가 아니라 명상의 과정이에요. 마음을 비우고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죠. 차를 마시며 명상하는 시간은 항상 바쁘게 움직이는 서울의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는 휴식 같았어요. 한국 문화의 이런 양면성이 점점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답니다. 그날 밤 찻집에서 나와 청계천을 따라 걸었어요. 도심 속 인공하천이지만 자연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공간이었죠. 지수는 이 하천의 복원 과정과 의미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전에는 고가도로로 덮여 있었던 이곳을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되돌린 거예요. 개발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반성이죠. 이 작은 하천의 이야기가 현대 한국의 변화하는 가치관을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경제 발전만이 아닌 삶의 질과 환경, 문화적 가치를 중요시하게 된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답니다.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 깨달았어요. 한국은 전통과 현대, 자연과 기술, 개인과 공동체 사이의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었고, 저는 그 여정의 일부를 목격하고 있었죠. 이런 복합적인 사회를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매일매일의 경험이 제 시야를 넓혀주고 있었답니다. 한국에 온 지 6개월, 추석 연휴를 맞이했어요. 지수는 저를 자신의 고향인 전라도 농촌 마을로 초대했죠. 서울을 벗어나 한국의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라 기대가 컸답니다. KTX를 타고 남쪽으로 향하는 동안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시골 풍경에 매료되었어요. 푸른 산과 노란 들판, 그 사이로 자리한 작은 마을들은 서울의 번화한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한국의 또 다른 면을 발견하는 기분이었죠. 지수의 고향에 도착하자 온 가족이 나와 저를 반겨주셨어요. 할머니, 부모님, 삼촌, 이모, 사촌들까지 대가족이 모인 분위기가 마치 프랑스 시골의 크리스마스를 연상시켰답니다. 비록 언어는 다르지만 가족이 모여 축제를 즐기는 정서는 어디나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추석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명절이에요. 조상에게 감사하고 풍성한 수확을 축하하는 시간이죠. 지수가 설명했어요. 첫날 아침, 일찍 일어나 차례 준비를 돕게 되었답니다. 지수의 어머니와 할머니께서 다양한 제사 음식을 준비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며 한국의 전통 의례에 대해 배울 수 있었어요. 정성스럽게 음식을 장식하고 배열하는 과정에서 조상에 대한 존경과 가족의 연속성을 중요시하는 문화를 느낄 수 있었죠. 이건 조상님들께 드리는 우리의 정성이에요.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있는 거니까요. 지수 어머니의 말씀이 깊게 와닿았습니다. 차례를 지내는 동안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지수가 조용히 알려주었어요. 비록 종교적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진 못했지만 그 엄숙함과 가족의 화합을 중시하는 분위기에 감동받았답니다. 오후에는 온 가족이 함께 송편을 빚었어요. 찹쌀가루 반죽으로 만든 작은 떡 안에 깨, 콩, 밤 등의 소를 넣어 빚는 과정이 재미있었죠.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할머니의 인내심 있는 가르침 덕분에 점점 나아졌답니다. 모양이 예쁘네. 프랑스 사람이 이렇게 잘할 줄이야. 할머니의 칭찬에 어깨가 으쓱했어요. 저녁에는 마을 광장에서 열리는 민속 놀이 행사에 참여했어요. 윷놀이, 제기차기, 강강술래, 한국의 전통 게임들을 배우며 마을 사람들과 어울렸답니다. 언어가 완벽하지 않아도 함께 웃고 즐기는 순간들이 문화적 장벽을 허물어주는 것 같았죠. 밤하늘에 보름달이 떠오르자 마을 어른들이 모여 옛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지수가 옆에서 간단히 통역해 주었는데 한국의 전설과 민담, 마을의 역사까지 구전으로 전해지는 이야기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한국에 온 지 6개월, 추석 연휴를 맞이했어요. 지수는 저를 자신의 고향인 전라도 농촌 마을로 초대했답니다. 서울을 벗어나 한국의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라 기대가 컸죠. 도시 너머의 진짜 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KTX를 타고 남쪽으로 향하는 동안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시골 풍경에 매료되었어요. 푸른 산과 노란 들판,
그 사이로 자리한 작은 마을들은 서울의 번화한 모습과는 사뭇 달랐죠. 한국의 또 다른 면을 발견하는 기분이었답니다.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풍경이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었습니다. 지수의 고향에 도착하자 온 가족이 나와 저를 반겨주셨어요. 할머니, 부모님, 삼촌, 이모, 사촌들까지 대가족이 모인 분위기가 마치 프랑스 시골의 크리스마스를 연상시켰답니다. 비록 언어는 다르지만 가족이 모여 축제를 즐기는 정서는 어디나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런 보편적 인간 경험의 공유가 문화적 차이를 뛰어넘는 연결고리가 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추석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명절이에요. 조상에게 감사하고 풍성한 수확을 축하하는 시간이죠. 지수가 설명했어요. 첫날 아침 일찍 일어나 차례 준비를 돕게 되었답니다. 지수의 어머니와 할머니께서 다양한 제사 음식을 준비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며 한국의 전통 의례에 대해 배울 수 있었어요. 정성스럽게 음식을 장식하고 배열하는 과정에서 조상에 대한 존경과 가족의 연속성을 중요시하는 문화를 느낄 수 있었죠. 이런 의례의 깊이와 의미가 현대 생활 속에서도 살아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건 조상님들께 드리는 우리의 정성이에요.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있는 거니까요. 지수 어머니의 말씀이 깊게 와닿았어요. 차례를 지내는 동안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지수가 조용히 알려주었답니다. 비록 종교적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진 못했지만 그 엄숙함과 가족의 화합을 중시하는 분위기에 감동받았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의식의 힘을 목격했죠. 오후에는 온 가족이 함께 송편을 빚었답니다. 찹쌀가루 반죽으로 만든 작은 떡 안에 깨, 콩, 밤 등의 소를 넣어 빚는 과정이 재미있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할머니의 인내심 있는 가르침 덕분에 점점 나아졌죠. 음식을 통해 전통을 이어가는 방식이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모양이 예쁘네. 프랑스 사람이 이렇게 잘할 줄이야. 할머니의 칭찬에 어깨가 으쓱했답니다. 저녁에는 마을 광장에서 열리는 민속 놀이 행사에 참여했어요. 윷놀이, 제기차기, 강강술래, 한국의 전통 게임들을 배우며 마을 사람들과 어울렸죠. 언어가 완벽하지 않아도 함께 웃고 즐기는 순간들이 문화적 장벽을 허물어주는 것 같았답니다. 놀이를 통해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경험은 어느 문화에서나 소중한 가치임을 깨달았습니다. 밤하늘에 보름달이 떠오르자 마을 어른들이 모여 옛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지수가 옆에서 간단히 통역해 주었는데 한국의 전설과 민담, 마을의 역사까지 구전으로 전해지는 이야기의 힘을 느낄 수 있었죠. 이야기를 통해 지혜를 전하는 문화는 인류의 보편적 전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서울로 돌아오니 도시의 빠른 리듬이 더욱 뚜렷하게 느껴졌어요. 지수와 함께 삼성 디지털시티를 방문할 기회가 생겼답니다. 대학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국 기업 문화를 연구하는 과정이었죠.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미래지향적인 건축물과 첨단 기술의 전시장에 압도되었어요. 가이드는 삼성의 역사부터 현재 개발 중인 혁신 기술까지 상세히 설명해 주었답니다. 한국 기업이 어떻게 글로벌 시장에서 선두주자가 되었는지 그 여정을 이해할 수 있었죠. 한국은 불과 60년 만에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적인 기술 강국으로 성장했어요. 이런 변화는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죠. 가이드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빨리빨리 문화와 혁신의 관계였어요. 초기에는 단순히 효율성을 의미했던 이 문화가 이제는 신속한 의사결정과 혁신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설명이 흥미로웠죠. 문화적 특성이 어떻게 경제적 강점으로 변모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였답니다. 저녁에는 지수와 강남의 스타트업 밀집 지역을 방문했어요. 작은 카페에서 열린 기술 창업자들의 네트워킹 이벤트에 참석했는데 젊은 기업가들의 열정과 비전이 인상적이었답니다. 한국의 젊은 세대는 더 이상 대기업만 바라보지 않아요. 자신만의 아이디어로 세계를 바꾸려는 꿈을 가지고 있죠. 지수가 설명했어요. 스타트업 창업자 중 한 명인 민수와 대화할 기회가 있었답니다. 그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AI 기반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었죠. 기술은 인간성을 잃지 않을 때 가장 가치 있어요. 저희는 한국의 정칭, 문화를 기술에 접목시키려 해요. 차가운 AI가 아니라 인간을 이해하는 따뜻한 기술을 만들고 싶죠. 민수의 말에서 기술과 전통적 가치를 조화시키려는 한국의 독특한 접근법을 엿볼 수 있었어요. 빠른 혁신 속에서도 인간 중심의 가치를 잃지 않으려는 노력이 감동적이었답니다. 다음 날은 지수의 컴퓨터공학과 친구들과 함께 VR 게임 대회에 참가했어요. 한국의 e스포츠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죠. PC방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고급스럽고 전문적인 시설이었습니다. e스포츠는 한국에서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예요. 프로 게이머들은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죠.
지수의 친구 준호가 설명했어요. 게임을 통해 형성되는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와 소통 방식이 흥미로웠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도 한국인의 강한 공동체 의식과 팀워크 정신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었죠. 기술이 문화를 변화시키는 동시에 문화가 기술의 활용 방식을 형성하는 양방향 관계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는 지하철에서 생각했어요. 한국은 전통과 혁신 사이의 균형을 독특한 방식으로 찾아가고 있었죠. 빠른 변화 속에서도 자신들의 문화적 가치를 잃지 않으려는 노력이 모든 곳에서 느껴졌답니다. 이런 균형 감각이야말로 제가 한국에서 배워가는 가장 중요한 지혜 중 하나였습니다. 프랑스도 전통을 지키면서 혁신을 추구하지만 한국만큼 역동적으로 두 가지를 융합하진 못하는 것 같아요. 지수에게 말했더니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국 전통예술 워크숍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8주 동안 매주 토요일 다양한 한국 예술 형식을 배우는 과정이었답니다. 첫 수업은 한국 전통음악 국악이었죠. 국립국악원에 들어서자 낯선 악기들의 모습에 호기심이 생겼어요. 가야금, 해금, 장구, 처음 보는 악기들이었지만 그 아름다운 곡선과 나무의 질감에 이미 매료되었답니다. 서양 음악과 동양 음악의 가장 큰 차이는 공간과 여백의 활용이에요. 국악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죠. 서양 음악이 화성의 조화를 중시한다면 국악은 단일 음의 깊이와 변화, 그리고 소리와 침묵의 균형을 중요시해요. 처음 해금을 켜보았을 때 그 특유의 떨림이 있는 소리가 마치 인간의 목소리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양 악기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감성이 담겨 있었죠. 악기 하나만으로도 웃고 우는 다양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 놀라웠답니다. 한국 음악은 자연의 소리를 모방하려 해요. 바람, 물, 새 소리, 자연과의 조화가 중요하죠. 선생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다음 주는 한국화를 배웠는데 먹과 붓의 사용법부터 시작했어요. 서양 미술에 익숙했던 저에게 동양화의 접근 방식은 전혀 새로웠답니다. 완벽한 재현보다 대상의 본질을 포착하는 것, 그리고 여백의 중요성이 핵심이었죠. 그림을 그리기 전에 먼저 마음을 비우세요. 대상과 하나가 되어야 진정한 그림이 나오니까요. 선생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기술을 넘어 삶의 철학처럼 느껴졌어요. 세 번째 주에는 한글 캘리그라피를 배웠답니다. 한글의 아름다움을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었죠. 처음에는 한글의 기하학적 구조가 캘리그라피에 적합할지 의문이었지만 붓으로 쓰인 한글의 유려한 곡선미를 보고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글은 과학적 원리로 만들어졌지만 그 안에 예술적 아름다움도 담겨 있어요. 직선과 곡선의 완벽한 조화죠. 선생님의 설명에 한글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커졌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전통 도자기 만들기 수업이었어요. 흙을 만지고 물레를 돌려 형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한국 도자기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이해하게 되었죠. 표면의 작은 불완전함이 오히려 그 가치를 높인다는 개념이 인상적이었답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지 마세요. 이것이 우리 도자기의 정신이에요. 도예 선생님의 말씀이 예술을 넘어 삶의 지혜로 다가왔어요. 워크숍 마지막 날, 모든 참가자들의 작품으로 작은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제 서툰 작품들이지만 8주 동안의 여정이 담겨 있어 특별하게 느껴졌죠. 지수와 친구들이 축하해 주러 왔고 함께 전시된 작품들을 감상했어요. 예술은 정말 보편적인 언어인 것 같아요. 문화적 배경이 달라도 아름다움은 함께 느낄 수 있으니까요. 제 말에 지수가 미소 지으며 동의했답니다. 그날 밤 워크숍에서 배운 것들을 되새기며 깨달았어요. 한국 예술은 단순히 기술이나 미적 아름다움만이 아니라 자연과의 조화, 여백의 미학, 본질을 향한 탐구가 핵심이었죠. 이런 예술적 가치관이 한국인의 일상과 사고방식에도 깊이 스며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환학생 생활의 마지막 한 달이 다가왔어요. 10개월의 시간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지나갔답니다. 이제는 서울 곳곳을 지하철로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 간단한 한국어로 일상 대화도 가능해졌죠. 한국이 점점 더 편안한 공간으로 느껴지는 순간 떠나야 한다는 아이러니가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지수와 친구들은 제 한국 생활의 마지막을 특별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여러 활동을 계획했답니다. 우리는 아직 가보지 못한 곳들을 리스트업하고 하나씩 방문하기 시작했죠. 먼저 전주 한옥마을로 주말 여행을 떠났어요. 수백 채의 전통 가옥이 보존된 이곳에서 한국 건축의 철학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답니다. 처마선의 우아한 곡선, 마당과 방의 조화로운 배치, 자연 채광을 최대화하는 설계, 모든 것이 실용성과 미학적 아름다움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었죠. 한옥은 자연과 인간이 함께 숨쉬는 공간이에요. 사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며 살 수 있도록 설계됐죠.
지수의 설명이 한옥의 본질을 잘 담고 있었어요. 다음으로 DMZ 투어에 참여했는데 분단의 현실을 목격하는 경험은 마음을 무겁게 했답니다. 하지만 동시에 평화를 향한 한국인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희망도 느낄 수 있었죠. 판문점에서 남북이 마주 보는 모습은 한국 현대사의 복잡한 층위를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에게 DMZ는 아픔의 상징이지만 언젠가는 화합의 장소가 될 거라고 믿어요. 지수의 말에서 미래를 향한 희망이 느껴졌답니다. 마지막 주말에는 지수의 제안으로 템플스테이에 참여했어요. 서울 근교의 작은 절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한국 불교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이었죠. 새벽 예불, 108배, 차담, 바루공양, 모든 순간이 명상과 자기성찰의 기회였답니다. 마음을 비우는 법을 배우면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어요. 이게 우리 불교의 지혜죠. 주지스님의 말씀이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템플스테이에서 돌아온 후 지수와 친구들이 저를 위한 작별 파티를 준비했답니다. 한강공원에서 열린 소박한 피크닉이었지만 그 어떤 호화로운 파티보다 의미 있었죠. 함께 찍은 사진들을 보며 10개월의 추억을 되새겼어요. 피에르, 너는 이제 반쯤은 한국 사람이야. 지수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어딘가 진심이 느껴졌답니다.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은 단순한 학문적 경험을 넘어 제 세계관과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처음에는 낯설게만 느껴졌던 문화가 이제는 제 일부가 되었다는 사실이 신기했답니다. 출국 전날 지수와 남산타워를 다시 찾았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본 서울의 전경을 마지막으로 다시 보고 싶었죠. 10개월 전과 같은 풍경이지만 이제는 그 안에 수많은 이야기와 의미가 담겨 있었답니다. 각각의 건물, 거리, 공원에 저희 추억이 깃들어 있었어요. 피에르, 한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배운 건 뭐야? 지수가 물었습니다.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아마도 다름과 같음을 동시에 인식하는 법을 배운 것 같아요. 우리는 문화적으로 다르지만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감정은 같다는 걸 깊이 느꼈죠. 이것이 진정한 문화 이해가 아닐까요? 지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는 밤하늘 아래 우리는 작별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알고 있었죠. 한국에서의 경험은 영원히 제 안에 살아있을 테니까요. 사연자분께 전달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서울 미국의 한 여성이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한국을 비난하는데요. 한국에 괜히 왔어. 춥기도 엄청 춥고 괜히 재수없게 핸드폰도 다 부서졌어. 이런 나라는 역시 친구 말대로 오는 게 아니었어. 그러면서 울기까지 하는데요. 그러자 그 여성을 노려보던 어떤 남성이 다가오기까지 합니다. 오늘 사연은 한국으로 출장을 온 에이미 씨의 사연입니다.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사람 에이미입니다. 미국 워싱턴 공항에서 비행기에 탑승했을 때 워싱턴의 황금빛 일출이 막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노련한 비즈니스 여행객이었습니다. 한국으로의 여행은 개인적인 탐험에 대한 갈망 때문이 아니라 빠르게 변화하는 한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회사의 명령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아한 옷차림에 단정하게 묶은 머리를 한 저는 전형적인 미국 비즈니스 우먼의 모습으로 또 다른 기업 영역을 정복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비행기가 도시 위로 솟아오르자 곧 있을 서울에서의 미팅과 워싱턴에서의 일상이 주는 편안함과 익숙함 사이를 오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게 한국은 대중문화와 기술력에 대한 편협한 지식으로 가려진 먼 나라 고정관념에 가려진 땅이었습니다. 워싱턴의 낭만적인 골목과 여유로운 카페, 문화와는 정반대되는 네온사인과 로봇의 효율성으로 가득 찬 세상을 반쯤 기대했었죠. 10시간의 비행이 생각보다 짧게 느껴졌고 어느새 인천국제공항에 내려앉은 저를 발견했습니다. 비행기가 한국 땅에 닿는 순간 미묘한 설렘의 물결이 저를 덮쳤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제가 사랑했던 워싱턴 안은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인천은 워싱턴 공항과의 낡은 매력과는 거리가 먼 현대 건축물과 첨단 기술이 가득했습니다. 공항은 활기찬 여행객들로 북적거렸지만 질서가 잘 지켜지고 있었고 차분함이 느껴져 흥미로웠습니다. 디지털 스크린에는 여러 언어로 항공편 정보가 표시되어 있었고 셀프 서비스 키오스크가 우뚝하게 서서 공항의 미로를 통과하는 승객들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울 정도로 쉽게 입국 심사대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익숙했던 긴 줄과 지루한 절차에 비해 신속하고 디지털화된 절차가 거의 매끄럽게 진행되어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찾으면서 주변 사람들의 다양성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같은 비즈니스 여행객부터 관광객, 가족 여행객까지 각자의 이유로
한국을 찾은 사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공항을 나오자 한국의 초봄의 상쾌하고 깨끗한 공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부드러운 파랑과 부드러운 흰색의 캔버스 같았고 워싱턴에 남겨두고 온 회색 하늘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저는 교통 시스템의 효율성에 감탄하며 택시를 불렀습니다. 핸드폰 하나로 어디든지 부를 수 있었습니다. 카카오 택시로 부르니 금방 오더라고요. 택시 말고 다른 교통수단도 있는 것 같은데 다음에는 다른 교통수단을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사전 조사를 많이 하고 가지 않아서 그런지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워싱턴보다 훨씬 저렴했습니다. 도로는 혼잡했지만 교통은 워싱턴 시내보다 훨씬 덜 혼잡했습니다. 차량들은 정확하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택시가 서울을 향해 도로를 질주하는 동안 저는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서울은 옛것과 현대가 어우러진 도시였습니다. 고풍스러운 한옥들이 높이 솟은 고층 빌딩 사이로 고즈넉한 위험을 뽐내며 서 있었고 한강은 우아하게 도시를 가로질러 흐르고 그 사이에는 공원과 산책로가 늘어서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가 제 관심을 알아차리고는 서툰 영어로 랜드마크를 가리키며 정보를 알려주었는데 기사님의 목소리에서 서울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처음에 가졌던 의구심이 이 활기찬 도시에 대한 호기심으로 서서히 바뀌었습니다. 저도 워싱턴에 대한 자부심을 그다지 느끼지 못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다른 건지 정말 이 도시가 매력이 있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호텔에 도착한 저는 따뜻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영화에 능통한 직원들은 세심하고 친절하게 도와주었고 먼 타국에서 온 저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현대적인 고급스러움과 은은한 한국적 미학이 조화를 이룬 제 방에서는 탁 트인 도시의 전경이 펼쳐졌고 거대한 대도시가 제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레스토랑에서 혼자 식사를 하며 한국에 대한 첫인상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한 안 좋은 선입견은 이미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 거침없는 속도 압도적인 기술과 상업의 물결을 상상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통과 혁신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사회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미래를 포용하는 사회를 발견했습니다. 19세기 그대로인 워싱턴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답니다. 그 순간 한국에서의 한 달이 단순한 출장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안식처에서 벗어나 저와 전혀 다른 문화에 몰입할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활기찬 서울의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호텔 창밖을 내다보니 도시는 이미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의 햇살이 주변 고층 빌딩의 유리와 강철에 반사되어 반짝이는데 이는 한국이 빠르게 현대화되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오늘은 한국 사람들을 만날 예정이었지만 그 전에 몇 시간 동안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서울이라는 도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려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기술력을 처음 접한 것은 호텔 근처의 한 카페였습니다. 카페에 들어서자 간 내린 커피 향이 은은한 기술의 향기와 어우러졌습니다. 주문은 카운터가 아닌 세련된 터치스크린 키오스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객들이 디지털 메뉴를 손쉽게 탐색하고 주문이 픽업 카운터에 즉시 나타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흥미를 느낀 저는 키오스크 중 하나에 다가갔습니다. 인터페이스는 직관적이었고 영어를 포함한 언어 옵션을 제공했습니다. 심지어는 영어까지 있었습니다. 영어가 있다는 걸 안 순간 한국은 자국민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관광객과 모든 전 세계인들을 환영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전 순식간에 주문하고 국제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이 과정은 매끄럽고 효율적이었으며 놀라울 정도로 즐거웠습니다. 저는 신용카드로 결제했는데 옆에 있는 한 분의 노신사는 능숙하게 핸드폰으로 결제를 하더군요. 연배가 꽤 있으신 분인 것 같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디지털 기기에 능숙한지 신기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면서 사람 간의 교류 접시 부딪히는 소리, 여유로운 분위기가 매력적이었던 제가 좋아하는 워싱턴의 카페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이곳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곳에서는 기술이 속도와 편리함을 우선시하며 경험을 간소화했습니다. 끊임없이 전진하는 사회를 대변하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한국 동료들의 추천으로 방문한 현직 전자제품 매장이었습니다. 저는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인터넷에 계속 접속할 수 있는 휴대용 와이파이 기기를 찾고 있었습니다. 매장은 최신 기기로 가득 찬 기술 애호가들의 천국이었습니다. 매장 직원은 제가 가장 적합한 기기를 고르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시간을 내어 기능을 설명해주고 그 자리에서 바로 설정해 주었습니다. 계속 둘러보면서 서울에는 기술이 어디에나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도시 경관을 장식하는 디지털 광고판부터 여러 언어로 정류장을 안내하는 스마트 버스까지 기술은 일상생활 곳곳에 녹아 있었습니다. 서울은 모든 순간의 혁신을 수용하여 삶을 더 쉽고 더 빠르고
더 연결되게 만드는 도시였습니다. 그날 오후 늦게 비즈니스 미팅을 준비하면서 오전의 경험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한국에서 기술은 단순히 기기와 효율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 연결된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거리를 연결하고 장벽을 뛰어넘는 도구라는 것을요.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저는 이러한 기술 발전의 일부를 회사 운영에 통합할 수 있는 잠재력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는 새롭게 진행되었고 저는 제 통찰력과 아이디어로 한국 담당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문화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덕분에 토론의 깊이가 더해졌고 단순한 비즈니스 거래를 넘어선 수준에서 동료들과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는 아름답게 복원된 물길인 청계천을 거닐면서 도시의 번잡함 속에서 평화로움을 느꼈습니다. 은은한 조명이 비추는 산책로와 잔잔하게 흐르는 물줄기는 기술적 야망과 자연 및 역사에 대한 존중의 균형을 맞추는 한국의 능력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다음 날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해보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 미용실에 가는 것이었답니다. 전 그래서 한국의 유명 헤어 살롱을 방문했습니다. 평소 K-팝 스타들의 완벽한 스타일에 매료되어 있었고 한국의 뷰티 문화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머리 스타일을 넘어 아름다움과 뒷술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세계로 뛰어든 것이었습니다. 트렌디한 강남에 위치한 미용실은 모던 시크함이 물씬 풍기는 세련된 공간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직원뿐만 아니라 디지털 리셉션 시스템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이곳에서 태블릿을 통해 체크인을 하고 다양한 옵션 중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했습니다. 시스템은 첨단의 프로그램을 통해 제 모발 유형과 얼굴형에 따라 스타일과 트리트먼트까지 제안해 주었습니다. 워싱턴의 전통적인 미용실 방식에 익숙해져 있던 저로서는 이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놀라웠습니다. 저에게 배정된 스타일리스트는 매력적인 억양으로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는 젊고 열정적인 유나라는 여성이었어요. 혜진 씨는 태블릿으로 다양한 헤어스타일의 디지털 렌더링을 보여주며 제 취향에 대해 상담해 주었습니다. 블랙핑크 지수 스타일에서 영감을 받아 비슷한 룩을 연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혜진 씨는 제 선택에 만족하며 한국 스타일리스트들이 K-팝과 그 밖의 최신 트렌드를 잘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스타일리스트의 의자에 앉자마자 세심한 디테일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눈에 띄었습니다. 유나 씨는 정확하고 세심하게 작업하여 한 올 한 올 완벽한 스타일을 완성해 주었습니다. 살롱은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가위와 헤어드라이어의 조화로운 리듬이 느껴졌습니다. 세션 중간에 무료 음료와 다양한 간식이 제공되었는데 놀랍고도 즐거운 수준의 환대였습니다. 워싱턴에서는 물 한 잔도 유료로 판매하는데 한국에서 이렇게 극진한 대접을 해주다니 전 너무 좋았습니다. 이러한 친절한 경험에 편안함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제 머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스타일뿐 아니라 텍스처와 모발 건강까지 모두 달라진 제 머릿결을 확인할 수 있었죠. 혜진 씨의 헤어컷의 기술과 예술성을 모두 불어넣어 한국의 패셔너블한 사람이 된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며 서울의 활기찬 에너지가 반영된 새로운 자신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빠르고 안전한 디지털 거래로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고 혜진 씨와 한국의 미의 기준과 대중문화가 패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 사회와 그 가치에 대해 더 깊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유익한 대화였습니다. 미용실을 나오면서 저는 활력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이 경험은 단순한 신체적 변화를 넘어 한국 미용의 우아함과 세련됨을 강조하는 문화적 몰입이었습니다. 또한 한국 문화의 특징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전통과 혁신의 조화를 강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워싱턴에서의 생활이 떠올랐습니다. 이번 여행이 제 외모뿐만 아니라 나와는 다른 문화를 바라보는 시각과 이해에 있어서도 저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서울이 첨단 기술과 번화한 거리의 도시가 아니라 아름다움과 전통 혁신이 어우러져 진정으로 독특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곳으로 보이기 시작했죠. 다음 날은 저에게 또 다른 깨달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분주한 서울의 거리로 나가면서 저는 한국 생활의 독특한 측면, 즉 도시에 스며든 안정과 신뢰감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간단한 행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간단한 아침 식사를 위해 길가의 고풍스러운 카페에 들렀습니다. 맛있는 생크림 케이크 한 조각과 커피를 들고 테이블에 앉았을 때 손님이 주문하는 동안 노트북, 스마트폰, 가방을 테이블에 두고 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이런 행동이 완전히 어리석은 행동은 아니더라도 위험한 행동인데요.
이렇게 놓고 간다면 물건들은 바로 사라집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행동이 일상적인 것 같았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저는 옆 테이블에 앉은 현지인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다현이라는 이름의 젊은 직장인 남성은 서울에서 절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타인의 재산과 개인 공간을 존중하는 문화가 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어릴 때부터 몸에 배어 있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었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저는 서울 거리를 걸으며 이러한 신뢰 문화를 보여주는 다른 작은 지표들을 발견하면서 이 점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물건을 밖에 진열해 놓고 아무도 없는 상점 주인이 잠그지 않은 채 방치된 자전거, 심지어 하교 후 아무렇지도 않게 집으로 걸어가는 아이들까지 워싱턴에서 익숙했던 조심스러운 경계심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이었죠. 이러한 관찰을 통해 저는 이러한 안정감이 가져다주는 자유에 대해 더 폭넓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밤늦은 시간에도 여유를 가지고 돌아다니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카페와 레스토랑은 개인 안전에 대한 불안감 없이 저녁을 즐기는 사람들로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낮이 저녁으로 바뀌면서 저는 서울의 밤 문화를 직접 경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활기찬 거리와 골목을 탐험하며 밖으로 나섰습니다. 간판과 광고판의 네온사인이 밤하늘을 밝히는 등 도시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하지만 번잡함 속에서도 위협이나 위험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작은 술집과 식당으로 가득한 활기찬 지역에 들어섰습니다. 이곳에서는 친구, 가족, 심지어 혼자 온 손님들까지 모두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분위기에서 밤을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길거리 포장마차의 일종인 포장마차의 공동 테이블에 앉았는데 사람들은 저를 친근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로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곳에 앉아 현지 음식과 소주를 음미하며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번역 앱의 도움과 몸짓으로 언어의 장벽은 쉽게 극복되었고 우리는 이야기와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한국 문화의 공동체적이고 포용적인 정신을 느낄 수 있는 따뜻한 경험이었어요. 나중에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두려움 없이 도시를 탐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자유는 제가 누리지 못했던 사치였습니다. 번화한 거리와 고즈넉한 공원, 최첨단 기술과 뿌리 깊은 전통이 공존하는 서울은 깊은 안정감과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주말에 유서 깊은 도시 경주로 여행을 계획했지만 무거운 여행 가방을 들고 다닐 생각에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그때 저는 서울에 기발한 서비스 중 하나인 관광객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수화물 운송 시스템을 발견했습니다. 호텔에서 이 서비스를 알게 되었는데 호텔에서 캐리어를 픽업해 경주의 숙소까지 직접 배달해 준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가벼운 여행을 할 수 있다는 말에 호기심과 안도감을 느낀 저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용 절차는 의외로 간단하고 저렴했습니다. 간단한 양식을 작성하고 미국에서 비슷한 서비스를 이용할 때 지불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의 절반도 안 되는 돈을 지불하면 끝나는 것이었어요. 경주에 도착하자마자 제 짐은 숙소에 도착한다고 하더라고요. 짐을 맡긴 후 저는 서울을 좀 더 자유롭게 돌아다니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편리함과 혁신에 대한 한국의 헌신을 보여주는 이 서비스에 감탄했습니다.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과 여행에서 편리하게 해결해 준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도 솔직히 약간의 걱정은 있었습니다. 경주에 갔는데 없으면 어떻게 하지? 그래도 저는 이 서비스를 믿기로 했습니다. 명동 거리를 거닐며 짐이 없으니 몸도 마음도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고 주변의 활기찬 에너지를 흡수하니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세련된 액세서리부터 맛있는 길거리 음식까지 다양한 상품을 파는 노점상들과 번화한 거리를 누비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로 거리는 색채와 소리의 만화경으로 활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날 늦은 오후 활기찬 거리를 내려다보는 아늑한 카페에 앉아 서울의 전통과 현대적 요소가 완벽하게 통합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서울은 문화유산을 유지하면서 미래를 포용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었는데 저는 그 균형이 매력적이면서도 감탄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경주에 도착했을 때 이미 호텔에 제 여행 가방이 놓여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서비스의 효율성과 신뢰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여행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사소한 부분이었지만 여행 경험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경주에 머무는 동안 저는 한국의 풍부한 역사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고대 사찰을 방문하고 전통 건축물에 감탄하고 지난 시대의 이야기를 속삭이는 울창한 정원을 거닐었죠. 경주의 역사적인 분위기와 서울의 현대적인 활기가 대조되면서 한국의 문화적, 역사적 깊이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불국사와 석굴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경주라는 도시는 매우 매력적이었어요. 이런 세계문화유산도 볼 수 있다니
유적지를 둘러보면서 서울에 있는 서비스의 편리함과 선견지명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수화물 운송 시스템은 사려 깊음과 혁신, 그리고 사람들의 요구에 대한 깊은 이해가 어우러진 도시 그 자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와서 저는 서울에 대한 새로운 감사를 느꼈습니다. 단순히 기술 발전의 장소가 아니라 주민과 방문객을 배려하고 사려 깊은 서비스와 솔루션을 통해 삶을 더 쉽고 즐겁게 만들어주는 도시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휴식을 취하며 제 경험에 대해 일기를 썼습니다. 경험한 편리함과 배려 옛것과 새것의 완벽한 조화, 미래를 내다보면서도 사람들을 돌보는 것을 잊지 않는 도시에 있다는 느낌에 대해 썼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녁 늦은 시간 휴대폰을 떨어뜨려 화면이 깨져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이 사고로 인해 저는 모든 정보가 들어있는 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음날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에 저는 호텔 직원에게 제 처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놀랍게도 직원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배송 서비스로 유명한 국내 대표 이커머스 플랫폼인 쿠팡을 통해 새 휴대폰을 주문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절박했던 저는 호텔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 쿠팡에 접속했습니다. 영어를 포함한 여러 언어로 볼 수 있는 옵션이 있는 사용자 친화적인 웹사이트를 발견했습니다. 몇 분 만에 새 휴대폰 갤럭시를 선택하고 구매를 완료했습니다. 예상 배송 시간은 다음날 이른 아침까지였는데 유럽에서 며칠씩 기다리는 것에 익숙한 제게는 놀라운 약속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새 휴대폰이 이미 호텔 리셉션으로 배달되어 제가 수령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비스의 효율성과 속도는 제 눈에는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자칫 재앙이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 한국의 발전된 이커머스 인프라 덕분에 이렇게 신속하고 원활하게 해결되었다는 사실에 감탄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서울 생활의 또 다른 측면, 즉 기술적으로 발전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요구에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반응하는 소비 문화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거의 즉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쿠팡의 배송 시스템은 효율성과 고객 만족을 중시하는 한국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이 경험을 한국에서 익숙했던 것과 비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보험금 청구 절차가 길어지고 휴대폰 매장을 방문해야 하며 며칠 동안 휴대폰 없이 지내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번거로움을 최소화하면서 몇 시간 만에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서비스 지향적 문화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물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편리함뿐만 아니라 안정감과 신뢰감도 제공했습니다. 이는 혁신과 고객 관리에 대한 한국의 노력을 보여주는 증거였으며 저는 이러한 점이 점점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새 휴대폰을 손에 들고 비즈니스 미팅에 참석하면서 한국 동료들과 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그들은 정중하게 관심을 가지고 경청하며 한국에서는 이러한 서비스가 보편화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일상적인 삶의 일부였지만 저에게는 서비스와 기술의 한계를 끊임없이 넓혀가는 사회를 엿볼 수 있는 놀라운 경험이었죠. 그날 저녁 그날의 일들을 되돌아보며 한국에 도착한 이후 한국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매일 한국 사회의 효율성과 역동성에 대한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서울의 디지털 세련미부터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 놀라운 서비스 대응력까지 한국은 미래를 포용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필요를 깊이 배려하는 국가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이 문화적으로 다른 나라를 지배한 이유가 여기 있네요. 한국에 갈 거면 제발 나도 데려가줘. 프랑스 대기업 파리뱅크에서 일하는 여성이 있는데요. 가족들이 엄마에게 한국에 가지 말라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은행에서 경영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스테판이라고 합니다. 일반 은행 직원들처럼 창구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아니라 기업 본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요즘 프랑스에서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비츠가 인기가 있는데요. 비츠뿐만 아니라 블랙핑크나 스트레이키즈 같은 그룹도 아주 인기예요. 저희가 어렸을 때 미국이나 영국 노래를 들으면서 좋아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근데 이 인기가 쉽게 사그라들 것 같진 않아요. 프랑스는 영미권 나라라 제2외국어로 스페인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학생들이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배우기를 가장 원한답니다. 그런데 한국 분들이 워낙 없으니까 한국어 선생님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해요. 어쨌든 저희 회사는 오랫동안 프랑스 청소년 쇼트트랙 팀에 후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강원도 동계 청소년 올림픽에 앞서서 저희 프랑스 청소년 팀이 미리 쾌적한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국으로 출장을 가야 할 일이 있었답니다. 저희 딸은 물론이고 아들도 저를 엄청나게 부러워했어요. 하지만 회사 돈으로 가족들을 모두 데려갈 수는 없었기에 저는 혼자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답니다. 날이 갈수록 기대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저는 저녁마다 번화한 도시부터 고즈넉한 시골까지 한국을 조사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울 거리를 좀 더 쉽게 돌아다닐 수 있기를 바라며 기본적인 한국어 구문도 몇 개 배웠습니다. 비행 전날 밤 딸은 부러움과 설렘이 뒤섞인 눈빛으로 짐을 싸는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엄마 김치도 먹어보고 사진도 많이 찍어야 해요. 딸아이가 우겼습니다. 파리에서 서울로 향하는 장거리 비행으로 여정은 시작되었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솟아오르자 익숙한 것을 뒤로하고 새로운 영역으로 모험을 떠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기내 영화를 감상하고 가끔씩 움직이는 지도를 들여다보며 비행기가 목적지에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확인하는 동안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인천공항에 착륙하자마자 저는 효율적이고 깔끔한 공항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공항은 분주한 활동의 중심지였지만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입국 수속은 매우 간편했고 직원들은 미소와 정중한 인사로 저를 안내하는 등 매우 친절했습니다. 공항을 이용하는 것이 종종 벅찬 일처럼 느껴졌던 유럽에서의 경험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서울의 선선한 가을 공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서울은 현대와 전통이 어우러진 매혹적인 도시였습니다. 하늘을 향해 뻗어있는 고층 빌딩이 도시 곳곳에 자리한 고궁과 조화를 이루며 서 있었습니다. 한국 대중교통을 처음 접한 것은 서울역으로 가는 공항철도 고속열차였습니다. 기차를 타는 것 자체가 경험이었어요. 지하철 객차의 넓고 청결한 공간은 제가 이전에 본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쓰레기가 없고 안전을 위해 스크린도어를 사용하는 등 사소한 부분에서도 한국의 공공질서와 시민의식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저는 호텔에 체크인한 후 관광을 시작했습니다. 거리는 활기가 넘치면서도 질서가 잘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며 리듬에 맞춰 움직였습니다. 저녁을 먹으러 작은 식당에 들어섰을 때 직원들의 따뜻한 미소가 반가웠습니다. 처음 맛본 정통 한식은 맛도 강렬하고 플레이팅도 아름다워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외국인이라는 것을 눈치챈 주인은 서툰 영어로 대화를 시작하며 자신의 문화를 공유하고 싶어 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첫 번째 임무는 지하철을 타고 호텔로 이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경이로운 대중교통 시스템이었어요. 역은 깨끗했고 열차는 정시 운행되었습니다. 실시간 정보를 표시하는 디지털 스크린이 저와 같은 외국인의 여행을 훨씬 쉽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지하철을 타는 것 자체가 경험이었어요. 승객들이 질서정연하게 승하차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 이는 한국 사회에 뿌리내린 규율과 존중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도시에서는 흔히 볼 수 있었던 쓰레기와 낙서가 없는 모습에서 서울 시민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하고 여장을 푼 후 저는 동네를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활기차고 생동감 넘쳤습니다. 다양한 한국 간식을 파는 노점상들이 도시의 매력을 더했습니다. 길거리 음식 냄새와 인근 가게에서 흘러나오는 케이팝 음악 소리, 현지인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져 활기차고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밤이 되자 도시는 변모했습니다. 광고판과 상점의 네온 사인이 거리를 환하게 밝히면서 서울은 마치 마법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파리의 조용한 밤거리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도시가 뿜어내는 에너지의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강원도로 이동해야 했어요. 서울에서 렌트카를 빌려서 강원도로 나가는 일정이었습니다. 렌트카 대여 과정은 정말 편했어요. 파리에서부터 다양한 어플들을 사용할 수 있었거든요. 저는 어플들을 파리에서 다운받고 미리 예약을 해두었지요. 그런데 렌트카 회사에 도착해서 제가 예약 내역서를 출력해 오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전날까지도 일을 너무 많이 한 탓이었죠. 당황했습니다. 유럽 여행도 하고 미국 여행도 해봤지만 서류가 없을 경우 대여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었거든요. 돈은 돈대로 날리고요. 안녕하세요. 예약을 했는데 제가 예약 내역서를 뽑아오지 않았어요. 저는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친절한 청년 직원이 따뜻한 미소로 반갑게 맞아주며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성함만 알려주시면 돼요. 요즘 누가 예약 내역을 뽑아 다니겠어요. 라며 본인들이 오히려 예약 내역서를 뽑아 주었어요. 그리고 서명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저는 한 고비를 놓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다고 대충 하지는 않았어요. 한국의 교통법규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고 저희 운전면허도 확인했습니다. 무사히 강원도로 출발할 수 있었어요. 사실 강원도로 가는 도중에 눈이 내렸는데요. 강원도를 계속 달리다 보니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하늘에서 부드러운 눈송이가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풍경이 겨울의 원더랜드로 변하는 황홀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파리에서 눈을 본 적은 있지만 이 낯설고 아름다운 땅에서 내리는 눈을 보는 것은 마법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이 내리자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파리에서도 눈이 내리는 상황에서 운전하는 것은 충분히 어려운 일이었는데 이국 땅에서 순식간에 하얗게 뒤덮인 도로를 운전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제 걱정은 곧 사라졌습니다. 눈 덮인 도로를 조심스럽게 운전하는 동안 제설차와 염화칼슘 살포기가 효율적으로 길을 치우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이 차량들의 속도와 정확성에 놀랐습니다. 교통체증으로 이어지지 않겠다고 하는 한국의 노력이었죠. 하지만 이곳에서는 제설차들이 마치 잘 짜여진 안무의 일부처럼 한마음으로 빠르게 움직이며 도로를 안전하게 지키고 통행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심지어 제설차는 벤츠였어요. 멋진 차들이 놀랍도록 빠른 속도로 제설을 했습니다. 한국의 고속도로도 정말 놀라웠어요. 프랑스는 땅이 넓으니까 도로에 가로등이 아니라 로드마커라고 직접 빛을 비추지 않는 표지판만 있어요. 이 표지판은 빛을 반사하기만 해서 차량의 헤드라이트에서 반사된 빛에 의존한 채로 도로를 달려야 하죠. 전 운전이 능숙해지기 전까지는 절대 밤에 운전을 안 했어요. 잘 안 보였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놀랍게도 가로등이 없는 도로가 없었어요. 누구나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배려를 해준 것이었죠. 제설차의 밝은 불빛이 내리는 눈을 뚫고 지나가고 엔진 소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도로를 유지하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러한 서비스가 안전뿐만 아니라 한겨울에도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고 지낼 수 있도록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길을 따라가면서 감사한 마음이 저를 덮쳤습니다. 눈 속에서도 저와 같은 여행객들이 안전하게 강원도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여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치우는 데 힘써주신 분들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설차를 앞세우고 달리는 동안 저는 이 땅과 이 땅의 사람들이 겨울의 품에 안긴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는 친밀감을 느꼈습니다. 강원도의 폭설과 그에 대한 대응은 세계 어느 곳에 있든 삶의 일부인 적응력과 회복력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 경험은 한국이 저에게 보여준 놀라움과 교훈의 또 다른 예였습니다. 제 여정을 기억에 남게 만든 것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나 풍부한 문화뿐만 아니라 자연의 변덕에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모습과 날씨에 상관없이 도로가 뚫리고 여행을 계속할 수 있다는 조용한 확신을 목격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는 저는 걱정을 했는데요. 선수들의 방이 두 개로 나뉘었거든요. 침대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이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방으로 바꿔달라고 하고 저는 침대가 없는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매끄러운 표면, 아래에서 부드럽고 포근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기존 히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공기와는 차원이 다른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온기가 바닥 전체에 고르게 퍼지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어요. 저는 이 기발한 난방 방식에 감탄하며 발의 열기가 느껴지는 것을 느끼며 계속 걸어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자 요위에 누웠고 온돌의 온기가 피곤한 근육에 스며들었습니다. 부드러운 열기가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편안함을 주는 특별한 느낌이었어요. 한옥의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따뜻한 온돌 바닥에 누우니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한국 전통과 연결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온돌의 온기가 단순히 물리적인 온기를 넘어 과거와 연결되는 것 같았고 이런 방식으로 생활하고 잠을 잤던 여러 세대의 한국인과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온돌의 열기는 하루 종일 여행하는 동안 뼛속까지 스며든 추위를 쫓아내는 것 같았습니다. 온돌은 저를 좀처럼 경험해보지 못한 편안한 상태로 이끌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편안한 수면을 취했습니다. 고요한 환경과 온돌 특유의 편안함이 여행의 피로를 완벽하게 풀어주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상쾌하고 활력이 넘치는 기분이었습니다. 잠시 온돌에 누워 여운이 남는 온기를 음미하는 동안 경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소박하면서도 효율적인 디자인의 온돌은 한국 전통 생활의 독창성과 실용성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전부 침대방으로 바꿔달라고 한 것을 다른 몇 개의 방은 온돌방으로 남겨달라고 했어요. 한국 문화를 워낙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똑같이 바닥에서 자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제가 가장 만족했던 것은 급식이었어요. 정말 한국은 먹는 것에 진심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저는 학생들을 따라 식당으로 들어갔고 식당 안은 질서와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식판을 들고 줄을 섰고 저 역시 전형적인 한국 학교 급식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줄을 섰습니다. 배식 라인을 따라 이동하면서
저는 제공되는 음식의 다양성과 질에 놀랐습니다. 한식의 기본인 밥, 채소가 들어간 국, 생선구이나 닭고기 등 단백질이 풍부한 요리, 김치와 나물 무침 등 다양한 반찬, 후식으로 과일 한 조각 등 균형 잡힌 식단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균형 잡힌 영양과 신선하고 건강에 좋은 식재료의 사용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파리에서 학교 급식은 종종 미리 포장된 음식이나 간단한 샌드위치로 구성되었고, 다양성이나 영양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었습니다. 앞에서는 영양이 풍부하고 학생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급식을 계획하는데 많은 고민과 정성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쟁반을 들고 몇몇 학생들과 함께 테이블에 앉았는데 그들은 외국인이 점심을 먹는다는 사실에 즐거워하면서도 환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서 건강할 뿐만 아니라 맛도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교 식당에서 맛볼 수 있는 밍밍하거나 지나치게 가공된 음식과는 거리가 먼 풍성하고 만족스러운 맛이었어요. 프랑스는 외식 물가가 정말 비싸거든요. 이런 다양한 반찬과 메뉴를 먹으려면 최소 2만 원은 지불해야 할 거예요. 학생들이 한국에서 이 모든 것들을 먹을 생각을 하니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제 주변 학생들도 음식을 즐기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각 학생이 먹을 만큼만 가져가고 모든 음식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었기 때문에 낭비되는 음식이 거의 없었습니다. 음식과 쓰레기에 대한 이러한 의식 수준은 다른 나라에서 보았던 것과는 상당히 달랐고 감탄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제 미각을 사로잡은 것은 삼겹살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제 딸이 꼭 먹어보고 후기를 알려달라고 했거든요. 방탄소년단이 먹는 걸 봤다고 하면서요. 하루 일정을 마친 어느 날 저녁 지글지글거리는 그릴 소리와 손님들의 활기찬 수다로 가득 찬 한식 삼겹살집에 앉았습니다. 따뜻하고 매력적인 분위기는 바깥의 차가운 저녁 날씨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웨이터가 익히지 않은 두툼한 마블링에 삼겹살 조각을 가져다 주자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그는 능숙하게 테이블 중앙에 있는 그릴에 삼겹살을 올려놓았고 향긋한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고기가 익기 시작하고 가장자리가 살짝 말리면서 지방이 익어 바삭하게 익어가는 모습을 흥미롭게 지켜보았습니다. 웨이터는 구운 돼지고기 한 조각을 상추잎에 싸서 쌈장 걸쭉하고 매콤한 양념장을 살짝 바르고 생마늘 한 조각과 구운 양파 한 조각을 얹어 먹는 전통 방식으로 삼겹살을 먹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그의 지시에 따라 설렘과 호기심이 뒤섞인 마음으로 처음 한 입에 물었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돼지고기는 부드럽고 풍미가 좋았으며 고기와 지방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양상추의 아삭한 마늘의 매운맛, 양파의 단맛, 고소한 쌈장이 어우러져 완벽한 음식이었어요. 각각의 재료가 고유의 맛과 식감을 내면서도 모두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쌈에 김치나 구운 버섯을 추가하는 등 다양한 조합을 시도하며 계속 먹었습니다. 제 입맛에 맞게 고기를 요리하고 한 입 조립하는 식사의 상호작용적 특성은 다른 식사에서는 거의 경험하지 못한 재미와 참여의 요소를 더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날 학생들이 삼겹살을 꼭 경험했으면 하는 마음에 삼겹살 집을 일정에 추가했어요. 공항으로 향하기 전 마지막으로 서울 거리를 한 번 더 걸었습니다. 이제 제게 익숙한 도시는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노점상들이 좌판을 설치하고 직장인들이 서둘러 지나가고 갓 내린 커피 향이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작은 카페에 들러 커피 한 잔을 음미하며 마지막으로 서울의 풍경과 소리에 흠뻑 취했습니다.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며 그동안 찍은 사진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사진들이 추억이자 시간을 포착한 순간이었습니다. 경복궁의 웅장함부터 시골의 고즈넉한 아름다움까지 사진마다 발견과 경이로움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파리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제가 배운 교훈에 대해 깊이 생각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전통과 현대의 균형, 공동체의 중요성, 소박함의 아름다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친절과 환대는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서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친절과 존중이라는 보편적인 언어가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단순히 문화만 뛰어난 나라가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 습관도 뛰어난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또한 제가 몰랐을 뿐 한국은 너무나 발전해서 지금 한국의 문화가 프랑스를 정복하고 있는 게 당연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은 놀랍도록 발전한 나라였거든요. 파리로 돌아오자 익숙한 도시의 풍경과 소리가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가족들은 제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렸고 아이들도 제 모험담을 듣고 신나했습니다. 가족들에게 기념품과 사진을 보여주며 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번 여행이 저를 변화시켰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양한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더 많은 세계를 탐험하고 싶은 열망이 생겼습니다.